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일요일 여러분과 미스테리한 컨텐츠를 진행하는 이로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컨텐츠는 항공기 관련 최대 미스테리입니다. MH370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함께 드릴 건데요. 일단 오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시지 못했던, 그리고 한 번도 뭔가 접해보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오늘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전달을 해드릴 건데요. 지금 현재 이 이야기는 제가 오늘 촬영 날짜가 지금 현재 2018년 12월 2일 저녁 11시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내용은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기사가 나온 적도 없고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이야기가 언급된 적도 없습니다. 더불어 아마도 저희 생각에는 한 이틀 3일 뒤에 한국에 기사가 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전한 내용 자체는 12월 1일에 내용이 전달이 된 상황입니다. 저희도 12월 1일에 기자분에게 제보를 받았고 그 사진 자료까지 준비해서 오늘 함께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바로 이곳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곳은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공항입니다. 때는 2014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3월 8일 자정 0시 41분 승객과 승무원 239명을 태우고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는 항공기 한 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MH370 편이었는데 그리고 이 비행기는 정상적인 이륙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륙에 성공한 이후부터 그 상황에 대한 보고가 시작됩니다. 여러분과 그때 당시에 실제로 나왔던 그 음성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들으시는 음성은 출발하기 전부터 관제탑과 나눈 이야기에 대한 부분부터 마지막 교신까지에 대한 음성입니다. Malaysian 370 standby and Malaysian 6 is cleared to Frankfurt via Agosa Alpha departure 6,000 feet squawk 2106. 날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새벽 12시 25분 출발 시간이 0시 41분이었으니까 출발하기 전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그리고 기체에 대한 상황, 활주로에 대한 상황 이런저런 보고를 받으며 12시 25분부터 1시 19분까지 이 소통을 나눈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이 영상은 3분 19초 동안의 녹음인데 중간에 편집된 게 없는 바로 모든 풀 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근데 뒷부분으로 들어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타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으신 바로 이 음성, 이 음성이 마지막 교신 내용입니다. 이 교신 내용을 마지막으로 이 비행기는 2분 뒤인 약 40분, 출발 뒤 40분 정도 만에 MH370 비행기는 모든 통신이 두절됩니다. 그리고 사라지고 현재까지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즉 사라졌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 누구도 비행기가 어디 있는지는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비행기가 사라지고 난 뒤 17일 만에 이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인도양 남부 쪽에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되게 좀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뭐였냐면 비행기의 잔해 같은 것도 확인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비행기의 잔해도 없는 상황인데 말레이시아 정부는 인도양 남부에 추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게 사람들에게 많은 의구점을 남겼던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지금부터 여러분과 이게 어떻게 된 건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에게 말레이시아 쪽으로 접근을 해서 함께 보게 될 건데요. 여기가 바로 말레이시아입니다. 아까 보셨던 이곳에서 출발을 했던 비행기는 위쪽으로 쭉 출항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도착한 데가 바로 중국 베이징입니다. 원래 항적을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는 건데요. 지금 이 비행기 자체에 대한 행적입니다. 근데 인도양 남부 쪽에서 아마 추락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결론입니다. 인도양은 왼쪽입니다.
이쪽 남부 쪽에서 추락을 했을 것, 그리고 굉장히 넓은 지역이라서 사실 여기에 대한 수색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너무 넓고 깊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은 저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걸 왜 갑자기 17일 만에 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저도 좀 궁금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확인 결과 절차로 적이라고 판단을 했을까? 확인을 해본 결과 저게 바로 도플러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플러 효과라는 게 파동과 관련되어 있는 걸 찾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가까이 온 물체는 소리가 좀 높게 들리고 먼 물체는 낮은 음으로 들린다. 뭐 지하철에 지나갈 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까이 올 때 높은 음, 멀리 갈 때 낮은 음, 이런 게 도플러 효과라고 부르게 되는데, 영국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인공위성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인마르셋 인공위성인데, 여기서 실종 항공기의 그 파동 신호를 분석을 하게 된 겁니다. 당시에 파동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확인했던 거죠. 보잉사의 대부분의 비행기의 엔진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동차 영국 롤스로이스 자동차의 엔진을 쓰게 됩니다. 롤스로이스 엔진 자체가 특별한 파동음을 계속해서 울리기 때문에 그걸 분석을 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좀 다른 서비스긴 했지만 너무 디테일한 내용이라 단순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엔진에서 나오는 그 음을 가지고 위치를 판단을 했던 겁니다. 이 인공위성 가지고 말레이시아 항공기에 대한 통신에 대한 부분을 찾아내서 어디로 갔는지를 알게 됐던 겁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위치를 확인하게 된 거죠. 파동을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여러분이 보이시는 저쪽 인도양 남부 쪽에서 신호가 끊겼다, 즉 엔진이 멈췄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최종 추락을 했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1시간에 한 번씩 해서 총 5번이 포착이 됐습니다. 어느 방향에서 다가와서 어느 방향에서 추락했을까에 대해까지 계속해서 확인을 해봤던 거죠. 결과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인도양의 남쪽이나 혹은 육지가 없는 곳, 이런 쪽으로 비행을 했을 것이다. 17일 만에 발표한 결과에 대한 근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걸 지금 믿을지 말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은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어찌 되었든 이렇게 공식적인 발표가 됐지만 이상한 결과가 하나 나왔던 겁니다. 왜 어째서 정상 항로를 벗어났을까? 그리고 왜 이곳으로 갔을까? 2014년 8월 3일 오전 1시 30분을 마지막 교신으로 한부터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곳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신 이게 항공기 최대 미스테리가 된 이유는, 일단 항공기가 사라진 것도 미스테리지만 도대체 왜 이곳으로 갔는가에 대한 미스테리도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원인을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선 여러분도 분명히 똑같이 아실 겁니다. 반드시 찾아야 될 게 있거든요. 항공기의 블랙박스입니다. 하지만 이걸 수거해야 되는 문제면 항공기를 찾아야 되는 문제인데요. 대서양 바닥을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벌써 4년 걸렸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말레이시아가 시작한 공식적인 그때 당시의 탐색, 총 11,215만 파운드, 한화로 따지면 1,605억입니다. 2014년부터 수색을 시작해 2017년 1월까지 수색을 했지만 어떠한 성과물도 확인이 안 됩니다. 물론 한 가지 성과물이 확인이 된 건 있는데, 잔해물이 발견된 건 있었습니다. 당시의 잔해물입니다. 2015년 7월 인도양 서부 해안 지역 프랑스령에 있는 작은 섬인 리유니옹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우리가 찾고 있던 인도양 남부 쪽에서도 4,000km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비행기의 일부의 잔해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의 일부를 조사해 본 결과 이게 바로 MH역 그 370 비행기와 같다라고 결론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품이 같았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인도양 남부 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발견된 거는 서부입니다. 물론 해류 때문에 움직여서 그쪽까지 갈 수 있었겠지라고 판단할진 모르겠지만 그거 이외에 어떤 것도 발견되지가 않았죠. 도리어 사람들에게는 날개가 부서지고 어디에 다른 데 추락한 거 아니야 라는 의구점이 더 많이 드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증발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적인 수색이 되지 않다가 2018년 올해였습니다. 이런 조건이 하나 붙게 됐는데요.
미국의 수색 전문의 업체였던 오션 인피니티입니다. 탐색선 시베르 콘스트러코가 90일 이내에 발견을 하게 되면 말레이시아 정부에게 700억을 받는 계약 조건을 받게 됩니다. 단 90일 내내 발견을 못하면 돈을 안 받는 조건이었던 거죠. 90일 동안 어마어마한 수색을 했지만 발견을 못했습니다. 결국 2018년 5월 달까지도 계속적으로 확인했지만 현재까지 잔해물 그리고 실제 비행기가 어디 있는지 확인이 안 됐던 거죠. 지금까지 남아있는 미스테리입니다. 영원한 미스테리를 남게 됐던 부분인 거죠.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과학기술이 이만큼 발달되어 있는 2014년에 어떻게 항공기 하나를 못 찾을까에 대한 문제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일이 터지고 결론이 이렇게 발표가 되고요. 2018년 7월 30일 바로 이 책이 나오게 됩니다. 495페이지가 되는 최종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엔 최종 결론이 적혀 있습니다. 첫째, 의도적으로 코스를 벗어났다. 인도양을 가기 전에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항공기를 수동으로 통제했다. 그게 조종사였던 사람이 했는지 다른 사람이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수동으로 변경됐고 그리고 인도양 쪽을 향하게 된 것이 맞다. 두 번째, 제3자의 하이제킹, 즉 비행기 납치를 배제할 수 없다. 세 번째, 수사관들이 비행기의 자동 조종 장치가 해제되었어야지만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자동 항적 장치도 전부 다 꺼진 거였습니다. 네 번째, 원격 제어에 대한, 그러니까 누가 해킹을 하거나 원격 제어를 했다라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비행기 내부에서 분명 누군가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사람들이 많이 가졌던 의심, 항공 결함은 없었다. 항공기 결함은 전혀 없었고 정상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 남쪽 인도양이라 추측을 하고 있지만 파손되었거나 바다에 충돌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충돌했다라고 하게 되면 파편이 겉으로 다 나오게 되죠. 바닷속으로 잠수를 했다면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아프리카 해변과 인도양 섬에서 흩어진 파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추측성으로 생각했을 때는 부서진 부분 정도라고 판단이라는 것만 끝났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였냐면 많은 유족분들은 반발을 하게 됩니다. 달라진 게 없다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내용을 그동안 4년이 지나서 쓴 게 책으로 똑같은 내용밖에 안 된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수색 위치가 판단이 안 된다. 그렇게 영원한 미스테리로 이 책 하나만 남겨놓고 끝나버린 겁니다. 결국 의혹이 생기죠.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에 대한 의혹점들이 생깁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지금 이 발표 결과에 따랐을 때 가장 남아있는 건 딱 세 가지밖에 안 남습니다. 첫째, 테러입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영화 속 한 장면입니다. 테러를 추측하고 있는 이유가 사고 탑승 승객 중 2명이 여권이 가짜였습니다. 도난 여권이었고 실제로는 이란 출신이었습니다. 미 정보기관 및 여러 사람들이 테스트를 좀 해본 결과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었죠. 뭔가 의도적으로 납치된 거 아닐까? 그거에 대한 증거도 하나 찾게 됩니다. 갑자기 항로를 바꿨다는 것과 더불어 고도를 12,000피트까지 낮췄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납치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았다는 거죠. 원래 항공기가 항공 변경을 하려면 시간이 2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 정도면 기장이나 부기장이 긴급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건 이건 의도적으로 바꿨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잘 보시면 마지막 교신 내역 이후 2분 만에 갑자기 통신이 두절됐거든요. 거기서 얘기한 마지막 멘트에서도 어떤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럼 2분이 걸렸다는 얘기는 그 말을 끝내놓고 항공 변경 장치를 킨 겁니다. 그러니까 꺼버린 거죠. 2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뭐 아무 문제 없이 뭐 괜찮다, 굿나잇이라고 얘기하고 곧바로 껐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껐을까요? 하지만 미국 정보기관에서는 현재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뭔가 이민 예정자였던 불법 체류자, 단순 미립구자일 수도 있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첫 번째, 테러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 이 얘기죠. 좀 무서운 얘기인데 미국이 격추시켰답니다. 전직 항공사 관련 직원의 주장인데요.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실종된 위치 인근에는 미군 기지가 실제로 존재하는데 당시 테러라고 판단했던 미국이 여객기인 줄 모르고 격추를 시켰고 이걸 숨기고 있다 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사일을 썼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기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뭐 항상 나오는 미스테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항공기가 사라지게 되면 늘 나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다만 무조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만약 이게 맞다면 파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발견된 잔해물에서 화학 반응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한 근거는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태라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사람들 사이에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마 지금 보신 분들은 가장 이 사람을 의심하고 있을 겁니다. 바로 누구냐면 이 남자입니다. 이 남자는 자리 아흐마드 샤라고 부르는 기장입니다. 1961년 7월 31일생으로 1981년 이곳에 입사한 남자입니다. 베테랑 조종사죠. 부조종사는 압둘 하미드라고 27세, 원래 군 조종사 출신입니다. 2763시간 전투기 비행을 하고 그리고 항공기로 이적을 한 상황이었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이들의 조종 미숙이 아닐까? 왜냐면 2009년 에어프랑스 447편 같은 경우도 조종 미숙으로 추락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들은 조종 미숙은 아니었습니다.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좀 독특한 부분 중에 하나는 비행기의 경로가 돌아오는 경로였거든요. 만약 회항이다라고 판단했으면 원래 위급상을 알리고 회항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은 트랜스폰더라고 부르는 관제탑과 전파를 주고받는 곳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다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조사를 해본 결과 당시에 이 기장은 약간 정신적인 질병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치료도 있었고요. 뭔가 우발적이었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 기장의 집을 수색을 해봤는데 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인도양의 인도와 영국령으로 분리되어 있던 민간인 출입이 불가능한 뭐 디에고 가르시아 같은 곳에 그런 공항 비행 시뮬레이션을 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갈 일이 없거든요. 자기가 가는 곳으로만 항상 가게 되어 있는데 비행 항공을 갈 수 없는 곳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한 부분들도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뭔가 정신병이 약간 있었고 우울증이 좀 심했다라는 부분 가지고 혹시 우발적으로 자살 비행을 한 거 아닐까? 라고 추측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장이 고의적으로 피트를 낮추고 승객실에 있는 산소 공급 장치를 차단한다. 그렇게 되면 모든 승객들은 의식을 잃게 되겠죠. 만약에 납치했다는 걸 알게 되면 안에서 폭동이 나고 아마 난리가 났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의식을 잃게 하고 그리고 난 뒤에 혹시 자살을 한 게 아닐까,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게 아닐까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어찌되었든 뭔가 당시의 행적을 봤을 때 38분까지 괜찮다라고 하고 항적장치를 바꿀 때 2분이 소요가 되는데 그 2분에 대한 부분에서 40분 곧바로 일이 터졌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도요, 우발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느 정도 계획성이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당시에 이 사람은 샤 기장은 이 비행기를 배정받은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에 배정을 받은 상태였던 거죠. 따라서 아마도 평상시에 이런 걸 생각하고 있다가 이 비행기에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하는 정도인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건 일단 공식적인 발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좀 합리적인 의심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비행기를 찾아야 됩니다. 비행기를 찾아 잔해물을 수거하고 그리고 그 안에 블랙박스를 찾아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를 들어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미스테리의 해결 방식의 가장 1단계는 첫 번째가 발견입니다. 그래야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 알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스테리가 겹겹이 쌓여있는 상태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부터 조금 합리적인 판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비행기는 분명히 추락한 곳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도상으로 봤을 때 추락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위치에서 떨어질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첫 번째로 따지면 당연히 바다입니다. 바다에 추락했을 가능성, 두 번째 육지에 추락했을 가능성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런데 아마 육지에 추락을 했다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혹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사는 지역, 그 근처에 살고 있다. 이런 쪽이 되면 추락했다라는 소리 혹은 발견이 분명히 됐을 겁니다. 그러면 육지에 추락을 했다면 사람이 살지 않는 곳, 뭐 고산지대라던가 혹은 밀림, 정글 같은 곳의 확률이 높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바다로 갔다라고 생각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바다로 갔다면 조금 독특한 항적을 따라 이동을 하게 됐던 거죠. 아까 보여드린 루트도 되게 정상적이지 않은 루트로 이동을 했던 겁니다. 바로 이 루트죠. 만약 이런 정도로 움직였다면 연료가 떨어질 때까지 이동을 하다가 바다에 추락하지 않았었을까?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당시에 비행기에 남은 연료로는 약 고도와 속도를 유지했다라는 전제 조건에 4시간 정도, 거리로는 3,500km 정도를 이제 비행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대서양보 혹은 바다에 인도양이 가라앉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찾아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근데 분명히 찾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09년에 대서양에 추락해서 해저에 가라앉았던 에어프랑스 기가 같은 경우도 동체에 블랙박스를 찾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어쨌든 찾았지만 이건 지금 현재 4년이 지난 상태인데 블랙박스는커녕 어디에 추락했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바다에 떨어진 게 맞을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냥 인공위성에 적혀있는 정보만으로 어쩌면 그 음파를 봤을 때 인도양 남부 쪽으로 향해 갔을 것이다 정도로만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정말 맞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확률상 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 라인이 2개입니다. 바다 쪽에서 음파가 나온 경우와 위쪽에 보시면 캄보디아 쪽입니다. 육지 쪽에서도 신호가 발견이 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과연 저게 정말일까 합니다. 사람들이 이 의견에 꼭 바다는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왜 자꾸 바다만 찾느냐라고 얘기하며 반박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반박의 의견이 바로 이겁니다. 많은 유족분들에 대한 반박인데 유족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고 후 4일 동안 핸드폰에 신호가 갔다. 그러니까 전화기 신호가 갔다는 거죠. 만약 인도양 아래에 가라앉았다면 전화 신호가 갈 리가 없다. 19명의 가족 전화했던 사람들 모두가 4일 동안 모두 전화벨이 다 울렸었다. 정상적으로 들어갔었다. 근데 만약에 빠져서 들어갔으면 핸드폰이 꺼졌을 거고 바로 안내전화로 바뀌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신호가 갔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핸드폰이 물을 먹었다거나 해서 핸드폰이 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바로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핸드폰이 울렸느냐에 대해서 분명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다가 아닐 것이다. 아마 육지에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가끔 통신사들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게 팬텀 시그널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가짜 정보로 그냥 전화처럼 전화벨이 울리게 해주는 경우도 있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주장에 대한 신빙성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썼던 통신사가 다 같은 게 아닙니다. 해서 사람들은 점점 생각이 바뀝니다. 육지가 아닐까? 바다를 그런 오랜 시간 동안 아무리 넓다고 하지만 어쨌든 인도양 남부도 확인했고 서부도 조사해봤지만 나오지 않는다. 육지에 대한 생각이죠. 2018년이었습니다. 2018년 9월 4일 바로 이 남자입니다. 텍사스의 런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위성을 찾습니다. 지금 보신 바로 이 사진입니다. 캄보디아 정글 고지대에 있는 비행기를 발견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비행기입니다. 구글 지도에서 발견했으며 이 비행기의 윤곽선이 보인다. 분명히 이 비행기가 바로 그 비행기다 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비행기를 찾으면 분명히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비행기는 첫 번째 오류가 있었습니다.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가 없어야 되거든요. 날개는 분명 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캄보디아라는 공간의 지리적 위치는 사실 아까 봤던 그 파동의 효과에선 엮이는 부분이긴 합니다. 분명히 같이 겹치긴 하지만 그렇다고 치기에는 날개라는 부분, 그리고 너무 온전한 상태.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했던 건 비행기가 불시착했고 그 안에 사람들이 살려고 했지만 누구도 구조해주지 못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 많은 유족들이 어필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중국에서 움직였습니다. 중국의 바로 우주정거장을 이용해 당시의 현장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봤지만 그곳엔 비행기의 흔적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수풀 같은 게 우연히 갈라졌고 비행기 모양처럼 땅이 보인, 그러니까 돌 같은 게 보인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미스테리라고 남는구나 라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촬영하는 바로 하루 전이었습니다. 2018년 12월 1일 독일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독일의 항공모함인 다이엘 보이어가 이 항공기를 찾았다라고 공식적인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똑같은 캄보디아 정글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항공모함이 찍은 위성 사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편을 확인했다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거 가지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 라고 하지만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됩니다. 실제 비행기의 길이, 비행기의 위치, 비행기의 엔진의 크기까지 전부 조사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위치에 대해서 판단에 글을 올리게 됩니다. MH370은 터빈 엔진을 갖고 있는데 트렌트 800이라는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길이가 가로 세로 2.37m, 4.37m입니다. 그 길이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더불어 동체의 앞부분도 체크가 됩니다. 그 사진을 하나씩 갖다 붙여놓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폭도 정확하게 일치하고 길이도 비교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잔해에 대한 모델이 모든 게 다 같았던 상황인 거죠. 비율적인 모습이 아예 똑같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비행기의 실제 길이와도 모든 길이의 비율들도 맞았고 더불어 앞부분에 헤드가 잘려있는 게 아마 지금 보이실 겁니다. 저 헤드가 잘린 부분까지도 똑같이 발견이 됩니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저 길이를 조사했는데 똑같은 비행기 앞부분부터 헤드까지의 길이 위성사진에서 조사해본 결과 동일한 사진입니다. 앞부분에 헤드가 잘려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만약 맞다면 이제 어째서 추락했는지를 알 수 있는 두 번째 미스테리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유족들에게 남은 그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죠. 12월 1일 발견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는 위치가 어딘지를 체크받고 있고 그 위치에 실제 파견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만약에 맞다면 4년 4개월 만에 드디어 이 비행기의 잔해물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맞을지 맞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누군가가 발견했다라고 현재 주장하고 있고 그게 정말 맞다면 우리에겐 첫 번째 미스테리만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